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이 무익려 가능성 예측 시 관제인이 신속한 폐지 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쭉 살펴나가시다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이 17년째 남아있어.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선임했을 때는 이제 근저당권이 10년 넘었는데 계속 남아있을 때는 주로 이제 채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하고 물권은 부중성으로 채권이 시효 소멸되면 이 근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효 소멸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매각 시 이제 잉여를 예상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근저당권이 2억 5천이었거든요. 없어지면 세입자들 보증금 2,500 주고 나머지 한 채당 한 2, 3천 정도 남아서 한 1억 정도의 어떤 환가 금액을 예상했는데 이 채권 신고를 이게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보통은 이제 환가를 하고 채권 신고를 받는데 이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법인 파산도 그렇고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이걸 예정한 겁니다. 채권 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2003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 판결이 있습니다. 2014년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저당 채권 채굴 2억 5천은 사실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매각 예상 가격이 한 1억, 한 2억인데 세입자들 2,500, 1억 5천 주고 3억에 팔더라도 근저당권자가 다 가져가죠. 그러면 관제인은 헛일을 하는 거죠. 이제 사안 왜 이렇게 됐냐면은 건축업자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가 이제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어떻습니까? 융자를 받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집을 짓죠. 한 30채 정도를 지어요. 원룸을 한 층당 한 대여섯 호. 1, 2, 3, 4층 정도니까 이제 4층은 좀 큰 평수고 1, 2, 3층은 좀 작은 평수 원룸 내지 투룸입니다. 한 30채, 30호 정도, 한 25에서 한 30호 정도 나옵니다. 이 분양이 다 되면 그 분양 대금으로 땅값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제 세대별로 등기를 내면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다면 또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든지. 근데 이제 사안은 어떻게 됐냐면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세입자를 먼저 입주시켰습니다. 2003년 1월에서 2월. 보증금이 2,500원,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은행 마을금고인데 2003년 3월에 건축물의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돼 있는데 건축물은 요 세입자들은 1월에서 2월에 입주를 했는데 근저당권은 3월에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세입자가 빠릅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임대차는 요 세입자 입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빨라집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하고 아마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나 금융기관이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 임차인들이 1순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아무리 순위가 밀려도 이를 17년째 좀 방치를 했어요. 근데 이해도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17년째 사실상 방치가 됐는지. 2010년 채무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 상속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2순위 상속인은 누구냐면 직계 존속입니다. 그 채무자의 아버님, 부모.
뭐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3순위가 누굽니까? 3순위 상속인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이 뭐 은행은 땅은 안 도망가죠. 그냥 근저당 뭐 자기네 판결도 받아놨겠다. 그냥 계속 있고 세입자들도 뭐 이사를 간 분들도 있어요. 등기 명령을 해놓고 한 3분 정도는 이제 자기가 뭐 직장이라든가 뭐 결혼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상황은 보증금을 안 받고 그냥 집을 뭐 비워둔 채로 이사를 갑니다. 대신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해놓죠. 그럼 순위는 보존되니까요. 그리고 3분인가 4분은 여전히 계속 살아요. 20년째, 17, 18년째 사십니다. 거기에. 보증금 2,500이니까 보증금 올려달라는 사람들은 없죠. 상속인들도 없고 다 돌아가셔서 그냥 계속 20년째 삽니다. 한 집에서. 그래서 이제 2010년에서 채무자가 돌아가시고 2017년 정도 때에 이제 이게 알려져요. 3순위 상속인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이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왜? 국가는 이제 알죠. 3순위 상속인들한테 승계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라고. 재산세가 1년에 몇백만 원씩 나오죠. 재산세가 그 당시에 한 1,000몇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인가요? 여동생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죠. 상속 한정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상속 한정 승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을금고하고 세입자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채권 쭉 신고하라고. 유치권자도 있고 뭐 세입자들도 있고 유치권자도 한 명 있어요. 건축하신 분인데 아마 돈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한 채를 지금 점유하고 계시고 세입자 6세대. 그 다음에 금융기관 마을금고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딱 있는데 이제 편지를 보내서 채권 신고를 받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뭐 복잡하고 뭐 어려우니까 이제 법원에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임차인들도 준별채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명령에 의하여 순위를 보존할 수 있고 지금 한 분들이 서너 명 있습니다.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임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인들 상대로 있는 상속 포기를 했죠. 2순위 상속 포기했죠. 3순위 이제는 이제 할 수 있죠. 3순위가 이제 한정 승인자가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 경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못했죠. 누가 누군지를 알고 순위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방치가 아니라 사실상 상속 후순위 권리자 찾는 소송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사건이 이제 사실상 표류한 거죠. 방치된 거죠. 마을공고를 탓할 수도 없고 세입자도 탓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상속인들이 무책임하다고는 할까? 뭐 어차피 권리지만 포기하니까 계속 포기되다가 이제 한정승이 된 거예요. 3순위에서. 소송 내지 경매에서 선순위 상속 포기자들이 나올 때 후순위 상속인들 찾는 소송을 경험하면 진짜 골 때립니다. 이거는.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경험담을 2011년도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나중에 요거를 끝나고 한번 요거만 따로 제가 한번 유튜브를 그대로 찍겠습니다.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골 때린지.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같이 계시는 옆에 계신 김 변호사님도 이 지금 후순위 상속인 찾는 그걸 어떤 분 아시는 분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 뭐 지금 엄청 지금 뭐 족보도 찾고요. 일제시대 때 뭐 문헌도 찾고 엄청 고생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관제인은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관제인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로서, 세입자들은 준별채권자로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배당하기 때문에 잉여가 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딱 7채거든요. 7채인데 한 채는 4,500, 두 채는 한 6천, 9천 나갔나? 9천 정도 나간답니다. 9천. 그 다음에 나머지 2,500짜리 세입자들은 그거는 한 6천 정도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한 채당 한 3, 4천 남길 수가 있어요. 한 3천. 그럼 3, 7에 21. 2억 남죠. 맑은 거 싹 가져갑니다. 국가세금 1,000만원 내고. 그쵸? 그러니까 경매에서 경매를 해도 관제인한테 배당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해도 뭐 비용 500에서 1,000만원 받겠죠. 그럼 그대로 내 돈 내고 내가 받고 잉여금은 하나도 못 받아요. 실익이 없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무익한 일이죠. 왜? 이때는 뭐냐면 근저당권자하고 세입자들이 절차를 자기네 비용 들여서 자기네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절차 비용, 형식적 경매에는 이건 만약에 이걸 세입자들이 부담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 주택 7채 경매를 넣으려면 경매 비용은 한 채를 넣어도 한 3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요즘 250에서 300. 7채 넣으면 이게 뭐 일괄 경매하고 일괄 감정하더라도 한 500에서 1000 정도. 이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30만원 있어요. 재판, 파산 예납 비용은. 그걸 상속인들이 안 내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세입자들은 낼까요, 이거를? 안 낼 것 같아요. 마을금고가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할 법도 한데. 이에 근저당권자 내지 준별채권자인 세입자들도 한정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이제 확정되었죠. 픽스되었죠. 아까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놨던 것처럼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헤맬 그런 위험 때문에 안 한 건 이해가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막 뭐 사실조회도 해야 되고요. 원적지에다가 뭐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뭐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한정 승인자가 딱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송달하면 되거든요. 소송을 하거나 경매를 해도 송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한정 상속인 한 명으로 딱 픽스가 됐습니다. 지방세 등 체납액도 1,000만원에 불과해요.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세금이 너무 많으면 이미 경매권자도 이게 당해세거든요. 우선 최우선 변제해야죠. 그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갈 텐데 이 1,000만원 빼냐 안 돼요. 이게 재산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나 1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들 몫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5월 15일 이제 채권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재판장님께 이제 이런 사정을 미리 이제 좀 뭐 미리 고지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서 6월 12일 폐지기일 잡아달라 그래서 바로 그냥 종결할 예정입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워낙 어떤 비용의 함정에 빠진 거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채무 과다를 이유로 혹은 재산 정리에 관심이 없어 전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18년째 이사도 못 가고 산 세입자가 있죠. 그나마 보증금 올려달라는 임대인이 뭐 돌아가셨으니까 싸게 거주했다고 위안 삼아야 할까요? 금융기관이라도 지금 새마을금고는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했던지
부실 근저당권을 18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3천만 원이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동산 값 오르길 기다렸다면 오히려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원인데 원룸 혹은 투룸 빌라거든요. 약 2배 정도는 오른 거가 2배 정도만 올랐습니다. 17년간. 아파트면은 뭐 한 서너 배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빌라는 역시 2배 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그때 2,500만 원이었는데 세입 임차보증금이요. 지금 4,500만 원하고 시세는 한 6천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세는 한 3, 4천 정도 된 것 같아요. 경매는 1,7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한 3,400에 3,500. 잘 받으면 한 4천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결국 관제인이 이미 매각 권한은 일본과 달리 근저당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권리가 없는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순위자들이 버티고 있으면 무력합니다. 뭐 할 권한이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이거를 뭐 별채권자라든가 재단 채권자를 변제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사실은 파산 채권자들, 일반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뭐 하다 보면 재단 채권자나 근저당권자만 이제 배당을 받아가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거는 임의경매권자, 근저당권자가 자기네 비용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파산관제인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돈도 못 받는데. 그죠? 임의경매권자가 뭐 만약에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하기 위해서 너네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냐? 관제인 비용하고 우리 안 내지 못하겠다. 그럼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기왕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 돌입하였으니 마지막 안내는 결국 이제 안내는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돈 들여서 권리 행사할 분들은 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을금고에다가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서 너네가 이 권리 행사를 하시오. 이제 상속 한정 승인 픽스가 됐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세입자들한테도 지금 한정 상속인 상대로 지급 명령 내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편집료 만원씩 변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한 4, 5만원 들어가네요. 내용 증명 보내서 안내해드리고 이제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면 뭐 아주 친절한 절차죠. 여기서 결국 이제 돈 들어간다면 이 꺼리기 때문에 저것 해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또 수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마을금고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금융기관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년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17년도에 한정 승인됐는데도 좀 방치되다가 이제 결국은 한정 승인됐기 때문에 국가도 한정 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체납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정 승인한 그 여동생이나 형제 자매들 세 분인가 네 분인데 그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을 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 승인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된 이 일곱채에 대해서만 국가가 체납 처분해서 경매를 놓든지 임의경매권자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대해서만 뭐 경매를 놓든지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정 승인의 책임이 그 한정 승인된 재산에 딱 한정이 되는 거죠. 책임이 분리되는 거죠. 그걸로 그 재산으로 제한되는 경우죠. 내 고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제 예상 비용이지만 500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이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음으로 비용을 먼저 받죠. 손해보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일단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참 주저하게 되죠. 일단 나중에 받더라도 내 자금이 500만원, 1000만원이 묶이는 거죠. 그죠? 근저당권자인 마을금고, 준별채권자인 세입자 6세대의 각 내용 증명으로 비용과 권리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후 폐지하면 30만원 값은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써놓고
아예 그 5월 15일 날 이제 아예 법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해서 그 신청인한테도 안내해줘야 되겠네요. 신청, 파산 신청인. 그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는 상속재산 파산 법원에서 하락을 해서 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선임을 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관제인은 일하기 싫다고 때려치는지 벙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신청인한테도 안내해드리고 마을금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딱 해서 각 이해 당사자들한테 딱 알려주고 종결하면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비용 문제구나. 비용, 그렇죠? 비용을 누군가 먼저 부담을 한 다음에 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관제인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용은 예납된 30만원뿐이 없거든요. 때로는 뭐 제가 관제인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뭐냐면 파산재단에 돈이 들어오는 게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파산재단에 돈이 전혀 땡전 앞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상속 헤매는 소송, 제가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이제 긁어다가 한번 방송을 오랜만에 한번 어떻게 그 당시 헤맨 게 생각이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